오래전 블라디미르란 도시에 악세노프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상점 2개와 집 1채가 있었다. 악세노프는 유쾌한 성격에 노래도 꽤나 잘 불렀다.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지만 결혼 후엔 가끔 마실 뿐이었다. 어느 해 여름 악세노프는 니찌니에서 열리는 큰 장터에 가게 되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아내가 말했다. 아,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꿈을 꾸었어요. 악세노프는 웃으며 말했다. 장터에서 신나게 마시고 놀까봐 아직도 걱정이 되나? 뭐가 걱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나쁜 꿈을 꾸었어요. 당신이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같았어요. 그런데 모자를 벗자 머리가 온통 백발인 거예요. 악세노프는 아내의 말에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그건 행운의 꿈인데? 그럼 이제 가봐야겠군. 좋은 얘기거리만 만들어 오겠소. 그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중간쯤 갔을 때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한 상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은 여인숙을 들러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나란히 방을 잡아 잠이 들었다. 악세노프는 잠을 오래 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고 선선할 때 출발하려고 마부를 깨워 마구를 채우게 한 후 자욱한 안개에 쌓인 오두막으로 들어서서 여관 주인에게 쇠물하고는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허기를 채우려고 어느 여관 앞에 마차를 세웠는데 시각이 정오쯤 되었다. 그는 문 앞으로 가서 물을 한 주전자 가득 주문하고는 기타를 꺼내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트로이카 한 대가 방울 소리를 내며 여관으로 다가왔고 장교 복장을 한 사람이 병사 둘을 거느리고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악세노프에게 곧장 다가와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 출신이요? 악세노프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고 같이 차 한 잔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장교는 계속 질문만 할 뿐이었다. 지난밤 어디서 묵었소? 혼자였소? 아니면 다른 상인과 함께였소? 그 상인을 오른 아침에 보았소? 아침에 왜 그렇게 일찍 떠난 거요? 악세노프는 왜 그렇게 자세히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고 난 후 물었다. 왜 그렇게 많은 걸 물어봅니까? 나는 도둑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그냥 내 볼일을 보려는 것뿐이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신문할 일은 없을 텐데요. 나는 경찰이요. 그리고 어젯밤 당신과 함께 지낸 상인이 칼에 찔려 죽었기 때문에 당신을 신문한 것이요. 당신 소지품을 좀 보여줘야겠소. 저 사람을 수색해. 병사들은 여관으로 들어가 악세노프의 짐을 가지고 나와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악세노프의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고는 물었다. 이건 누구 칼이지? 자신의 가방에서 피가 잔뜩 묻은 칼이 나오자 악세노프는 겁에 질렸다. 이 칼에 묻은 피는 누구 거야? 악세노프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도 몰라요. 그 칼은 제 것이 아닌데요. 경찰관이 말했다. 당신과 같이 있던 상인이 오늘 아침 칼에 찔린 채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 당신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어. 여관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당신 말고는 여관에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당신 가방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으니 당신이 죽인 게 분명하군. 어떻게 그를 죽였고 돈은 얼마나 훔쳤는지 말해보시오. 악세노프는 결단코 그를 죽이지 않았고 전날 밤 함께 차를 마신 후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갖고 있던 돈 8,000루블은 자기 돈이고 그 칼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악세노프는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으며 겁에 질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경찰관은 병사를 불러 악세노프를 묶어 마차에 태웠고 악세노프는 성호를 그으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병사들은 악세노프의 짐과 돈을 모두 압수하고 가까운 마을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었다. 결국 악세노프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상인을 죽이고 2만 루블을 훔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내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혔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젖먹이도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남편이 갇혀있는 마을로 찾아왔다. 죄수복을 입고 사슬에 묶인 채 다른 살인자들과 한 감방에 있는 남편을 보자 바닥에 쓰러졌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어났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가 아내에게 전부 말하고 나자 그녀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가 대답했다. 황제에게 청원해야 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는 없지. 아내는 황제에게 벌써 청원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악세노프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꾼 꿈 있잖아요. 당신이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꿈 말이에요. 그 꿈이 결국 무언가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당신 머리가 벌써 근심으로 하얗게 휘었잖아요. 그때 그냥 집에 계셨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기 머리를 잡아 뜯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당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요. 당신이 죽였나요? 악세노프가 말했다. 결국 당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그는 자기 손을 세게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가 떠난 후 악세노프는 사람들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아내까지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 상인을 죽였느냐고 물었을 때가 떠올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신 말고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해. 그리고 신이야말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도 신밖에 없어. 그때부터 악세노프는 청원을 그만두고 희망을 버렸으며 신에게 기도만 했다. 악세노프는 태형의 벌을 받고 지독히 일을 많이 시키는 곳으로 유행에 처해졌다. 그렇게 모든 일은 빨리 지나갔다. 악세노프는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았고 상처가 아물 때쯤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악세노프는 광산에서 26년을 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변했고 회색 수염은 가늘고 길게 자랐다. 유쾌한 성격은 간데없이 사라졌고 허리는 굽고 걸음은 느려졌고 말도 없어졌고 웃지도 않았다. 그는 내내 기도만 했다. 당국에서는 악세노프가 매우 순종적이라 좋아했고 가치 있는 동료 죄수들은 그를 그랜드파더라고 불렀다. 청원을 넣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악세노프에게 전달해달라고 가져왔고 죄수들이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악세노프에게 와서 판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악세노프는 집에서 보내는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다. 저녁 때 기존 죄수들이 몰려와 새로운 죄수들에게 자기들 고향 소식을 혹시 아는지 또 새로운 죄수들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때 악세노프도 새로운 죄수 옆에 있는 자기 침상에 앉아 머리를 숙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열심히 들었다. 죄수 중에 말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잡혀온 마카르 세미오노프라는 죄인이 있었다. 마카르에게 죄수들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다. 블라드미르 출신이요. 이에 악세노프는 고개를 번쩍 들어 물었다. 이봐요 마카르. 악세노프 집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블라디미르 상인 집안인데 그 집 사람들은 살아있나요? 그럼요. 들어봤지요. 아주 돈 많은 상인 집안이죠. 비록 그 아버지는 시베리아에 있지만요. 그 사람도 우리 같은 죄인인 듯 하더군요. 그런데 어르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악세노프는 자기에게 닥쳤던 불행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한숨을 쉬고는 간단히 말했다. 26년 전 저지른 죄로 중노동 선고를 받았소. 그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다른 죄수들이 악세노프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여행 중에 누군가 상인 한 명을 살해하고 그 칼을 악세노프 짐 속에 넣었으며 그런 이유로 그가 부당하게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카르는 악세노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더니 무릎을 치며 말했다. 이런,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어르신. 많이 늙으셨네요.
사람들은 마카르에게 무엇이 대단하냐고, 또 혹시 이전에 악세노프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카르는 대답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카르의 말에 악세노프는 이 사람이 그때 그 상인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물었다. 그 일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마카르? 아니면 전에 나를 본 적이 있는 거요? 물론 들었죠. 온 나라가 그 이야기를 했는걸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혹시 누가 그 상인을 죽였는지도 들은 적이 있어? 악사노프가 물었다. 당연히 짐 속에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였겠죠. 들키지 않고 어떻게 당신 짐 속에 그 칼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칼은 어쩌다가 당신 짐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악세노프는 마카레의 횡설수설을 듣자 이 남자가 바로 그 상인을 죽인 자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악세노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도 침울했고 머릿속에 옛날 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같이 갔던 장날이 떠올랐다. 옆에 아내가 있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얼굴과 두 눈이 보이고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한 아이는 작은 털 외투를 입고 있었고 또 한 아기는 아내의 젖을 물고 있었다.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을 때 계단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가 생각났다. 그리고 체포된 후 채찍질 당하던 것이 생각났다. 자기에게 매질을 하던 사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자기를 묶은 사슬, 다른 죄수들, 26년간의 옥살이, 그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차례대로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 식으로 침울해지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 전부 그 범인 때문이야. 악세노프는 혼잣말을 했다. 갑자기 마카르 세미오노프에 대한 분노가 용솟음쳐 악세노프는 이성을 잃었고 그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욕망으로 불타올랐다. 밤새 기도를 했지만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날이 밝자 악세노프는 마카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2주가 지나갔다. 한 번은 한밤중에 우연히 걷다가 침상 밑에 흙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자리에 서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갑자기 마카르가 침상 밑으로 나오더니 놀란 얼굴로 악세노프를 쳐다보았다. 악세노프는 그를 보지 않기 위해 그냥 지나쳐 걸어갔지만 마카르는 그의 팔을 움켜잡고 자신은 지금 벽 밑으로 굴을 파고 있으며 매일 장화 속에 흙을 감춰두었다가 일하러 나갈 때 버린다고 말했다. 당신만 조용히 해준다면 데리고 나가주겠어. 하지만 이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매질할 거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 악세노프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보자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마카르의 팔을 치우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서 도망갈 이유도 없고 나를 죽여도 달라질 건 없을 거요. 당신은 벌써 오래전에 나를 죽였으니까 당신에 대해 말하고 안 하고는 신이 내게 명하신 대로 하겠소. 다음날 죄수들이 일하러 나갈 때 간수들은 마카르 세미오노프가 땅을 파놓은 것을 보게 되었고 수색을 해서 구멍을 찾아냈다. 대장이 죄수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저 구멍을 팠나? 모두가 모른다 했다. 아는 사람도 마카르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간 죽을 만큼 해가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소장이 악세노프에게 다가왔다. 그는 악세노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다. 영감,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신이 보고 있으니 누가 그랬는지 말해주시오. 마카르 세미오노프는 바로 간수 옆에 서 있었는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감히 악세노프 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악세노프의 손과 입술이 떨렸다. 한참 있다가 속으로 말했다. 내가 그를 숨겨준다면, 하지만 나를 망쳐놓은 사람을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받게 해야지. 그가 그랬다고 말해야 하나? 분명 매질 당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어? 소장은 한 번 더 물었다. 이보시게 영감, 사실대로 말하시오. 누가 저 구멍을 팠지? 악세노프는 마카르 세미오노프를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이 제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난 어차피 당신 손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세노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구멍을 판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악세노프가 침상에 누워 막 잠이 들려는 참에 마카르가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악세노프, 저를 용서하세요. 악세노프가 물었다. 왜 내가 자네를 용서해야 하지? 제가 그 상인을 죽였어요. 당신도 죽이려 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칼을 당신 짐 속에 쑤셔놓고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악세노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카르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악세노프, 저를 용서하세요. 부디 저를 용서하세요. 고백건대 제가 그 상인을 죽였어요. 제가 자백하면 당신을 사면해 줄 겁니다. 곧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악세노프가 말했다. 말을 쉽게 하는군. 이제 와서 내가 어딜 가겠나. 아내는 죽었고 자식들은 나를 잊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네. 마카르는 머리를 땅에 박은 채 말했다. 악세노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채찍질 당할 때도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것보다 견디기 쉬웠어요. 나를 동정하시다니, 내 얘기를 하지 않으시다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저주받은 인간이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울기 시작했다. 악세노프도 울음이 터져 나왔다. 신이 당신을 용서할 거요. 갑자기 악세노프는 영혼이 평화해짐을 느꼈다. 더 이상 집이 그립지 않았고 감옥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으며 자기의 마지막 순간만이 그려졌다. 마카르 세미오노프는 자기가 그때 그 상인을 죽인 범인이라고 간수들에게 털어놓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악세노프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나 그때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둔 상태였다.